향후 계획, 헬스장 관장 생각은 없으신지? 보디빌딩적으로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머신이 필수인가요? 형님 술 드시나요? 드신다면 빈도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회 준비할 때 제로 음료와 닭가슴살 볶음밥, 소스닭은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돌아왔죠? Q&A. 너무 오래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정말 부지런히 찍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 300개 가까운 질문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루에 다 찍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약 한 달 넘게 찍고 있거든요. 기다려 주신 만큼 정성스레 제가 또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이윤성 선수의 등 종목을 보면 로우가 90%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뭐 제가 평가하고 생각하고 말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몸이 좋은 거지 뭐. 그리고 저도 이제 영상을 봤는데 아주 잘하시더라고, 등 운동을. 이윤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프로 되고 유진이랑 같은 무대 섰을 때랑 또 그 다음 무대, 그리고 그 다음 무대, 이렇게 어떻게 본의 아니게 외국에서 치러진 프로쇼 빼고는 제가 다 직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전 과정을 제가 프로쇼에서 무대에서마다 이렇게 봐서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 가장 등이 완성도 높게 그리고 빠르게 좋아진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결이 아마 운동인 것 같아요. 등 운동을 정말 잘하더라고. 로우 자세며 왜 이렇게 운동하는지에 대한 의도, 이런 거 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는 걸 봤는데 좋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의도랑 수행이랑 딱 일치를 하더라고요. 또 저는 의도는 좋은데 수행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좋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옛날에는 풀다운을 엄청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우를 그렇게 더 많이 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왜냐면 또 어떤 선수들은 풀다운만 또 엄청나게 하거든. 그래서 어떤 선수가 뭐가 어디 부위가 좋다더라, 근데 그 선수는 이 운동만 한다, 이거를 해서 맹목적으로 그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전에 뭐 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크나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윤성 선수가 알고 보니 10년 이상을 풀다운만 겁나게 땡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거 믿고 로우만 확 따라 했는데 알고 보니 풀다운을 더 많이 한 거지, 평생에 걸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오류가 생겨버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복 부스터 괜찮은가요? 카페인 200ml요. 위장에는 좀 안 좋습니다. 어쨌든 공복에 카페인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위산을 분비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더 위장에 좀 부담이 되죠. 안 좋습니다. 보디빌딩적으로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머신이 필수인가요? 일본 거주 중인데 주변 헬스장에 좋은 머신이 없어서 덤벨, 바벨만 사용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골드짐 같은 곳을 가야 되나 고민이네요. 생활 보디빌딩을 하시려면 뭐 바벨 덤벨만 하셔도 돼요. 근데 보디빌딩 대회를 나와서 내가 챔피언을 하려면 좋은 머신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이 보디빌딩 대회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고 싶으면 1시간이 2시간이 되더라도 골드짐을 가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하시는 곳에서 재밌게 즐겁게 안 다치게 운동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회 끝나고 2주 정도는 편하게 먹어도 괜찮겠죠? 2주가 아니라 뭐 몇 개월이 됐든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편하게 드세요. 대회 끝났잖아요. 뭐 또 계속 대회 나갈 거예요? 난 선수야? 그러면은 대회 끝나도 편하게 먹으면 안 되지. 원래는 뭔가 계획된 식사를 해야 돼.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참고로. 근데 이제 편하게 먹는 거가 이제 또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편하게 먹어도 돼요? 그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폭식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뭐 많진 않지만 대회 끝나고 뭐 본의 아니게 폭식한 적도 있고 한데 확실히 좀 안 좋아지고, 제가 그때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를 하고 굉장히 클린하고 건강한 음식만 먹다가 갑자기 자극적인 것들이 막 짜고 기름지고 맵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장이 어떻겠어요?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 드셔야 될 게 있는데, 이 타이밍에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닥터 효에서 나온 더 건강한 유기농 양배추즙입니다. 너무 저희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유기농이에요. 꾸준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소개해드릴 관계가 됐고요. 처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간략하게만 제품의 장점 설명을 해볼게요. 양배추의 효능은 사실 뭐 제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양배추에 아주 다량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U 성분이 자극적인 음식과 폭식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위장을 좀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10여 년간을 그 위장 질환으로 고생을 했고, 양배추즙을 진짜 별의별 거 다 먹어봤는데 제가 옛날부터 양배추를 직접 갈아서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마치 내가 직접 갈아 마신 것 같은 그런 고형분이 이제 느껴집니다. 더 익숙한 맛이라고 할까? 뭐가 더 첨가되지 않았구나 라는 이제 신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첨가는 됐습니다. 뭐냐면 사과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과와 양배추 외에는 아무런 것도 들어가지 않은, 이거 뭐 말해 뭐합니까? 너무나 건강하죠. 그리고 양도 150ml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마시는 느낌이 더 나고 아침에 건강한 음료를 좀 마시는 느낌이었어요. 다이어트 중이다 보니까 그런 음료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마셨을 때 그냥 하루의 그 다이어트가 더 성공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위안을 또 주기도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순수하게 100% 양배추만 들어간 건 맛이 좀 비리거나 이렇게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 반면에, 또 첨가제가 들어가서 또는 어떤 단맛을 내기 위해 또 다른 엑기스가 들어가면 또 지나치게 달고 또 열량이 너무 높아져 버리고, 이런 또 약간 아이러니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딱 사과가 그냥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가오는 추석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 닥터효, 일단 효가 들어가잖아요. 부모님 선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그 질문 주신 분처럼 폭식을 하거나 장이 무리가 될 만한 그런 시기이신 분들, 저 같은 이제 보디빌더 포함해서 뭐 운동선수, 뭐 아니면 일반인 직장인, 술, 회식 자주 마시는 뭐 그런 분들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는 평생에 걸쳐서 계속 드시기를 진짜 권장드려요. 제가 정말 위장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입장에서 듣기 전에 미리미리. 향후 계획, 헬스장 관장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레드오션이기에 아니면 수익 구조가 어려워서, 뭐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네요. 아마 이 업계에 계신 분 같아요. 같은 업계에 계신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듯이 헬스장은 수익 구조도 별로고 사업성도 별로고 레드오션입니다. 보통 이제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헬스장 하면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벌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쉽게 헬스장 차리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 운영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차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옆에서 오랫동안 친구가 하는 거, 동생이 하는 거, 형님들이 하는 거, 뭐 망하는 헬스장, 잘 되는 헬스장 다 지켜본 바로는 확실히 저는 별로 안 하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레드오션 맞고요. PT샵은 굳이 제가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그렇다고 이제 규모가 큰 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권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내 건물에서 하면 참 좋은데 서울에서 그 높은 그 월세를 감당하면서 좋은 시설, 그러니까 머신 거의 한 제가 마음에 들고, 왜냐면 내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서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납득할 만한 퀄리티의 좋은 머신들로 가득 채우려면 제가 그때 한번 계산해 봤을 때 5억은 일단 무조건 들어가요. 머신 값으로 순수 4에서 5억 정도가 들고, 인테리어랑 뭐 이런 거 하면 결국엔 한 7억 이상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중에 만약에 7억이 있어요. 헬스장 하시겠어요? 7억 가도 딴 거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여러분들 대당 막 800에서 1200만원 하는 머신 갖다 놓으면 뭐래요. 그거 수십 대 갖다 놔봐야 헬스장 이용권 한 달에 뭐 3만원 5만원 받는데, 이런 수익 구조가 별로고, 또 주변 사람들 보면 다들 사람 때문에 고생해요. 인건비 자체도 부담이지만 그냥 사람 고용하고 관리하고 이 인적 관리 이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항상 고생하는 걸 많이 봐와서인지 몰라도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게 되면 약간 바지사장, 딱이지. 바지사장 할 거나 아니면 제가 뭐 로또 맞아가지고 돈 벌 생각 없이 그냥 취미로 그냥 운영하는 거면 해볼까 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투자를 해서 뭐 바지사장을 시켜주겠다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친구들이 또 잘 안 되는 결말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별로죠. 그러니까 헬스장 자체가 정말 운이 정말 좋아야지 성공한다. 다이어트 시작하실 때와 막바지의 칼로리 설정. 시작할 때는 보통 내가 비시즌 동안 섭취했던 거에 한 200에서 한 500칼로리 정도만 줄이고요. 막바지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800칼로리를 섭취를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1800에서 1900칼로리를 좀 섭취를 최근에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오션월드 갔다 왔는데 원래 2200칼로리 이상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오션월드 가기 전에 좀 급하게 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무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메가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1500칼로리 먹냐 1800칼로리냐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맞춰서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습니다. 똑같이 따라할까봐. 그러면 안 되고 본인한테 맞는 섭취 칼로리를 경험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분할을 묶을 때 가슴, 어깨, 삼두를 밀기 루틴으로 하는데, 주로 분할을 묶을 때 가슴, 어깨, 삼두를 밀기 루틴으로 가져가시던데 저 말이죠. 그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으면 처음 가슴 운동할 땐 괜찮은데 어깨로 넘어가면 중량이 의미 있게 떨어지고 삼두까지도 영향이 있어서 평소보다 중량을 다루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가슴 등을 묶고 어깨팔을 묶었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가슴 등은 하는 날 다음에 어깨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무게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내가 편하고 좋은 걸로 하는 거지 뭐. 김승현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건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몸 더 좋아지는 거나 더 나빠지는 거나 이런 유의미한 차이는 멀리 가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오히려 유의미한 스트레스고 발전을 저해하는 유의미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십시오. 믿음 가는 대로. 림매스 벌크업 몸무게 증량 중인데 먹는 게 너무 힘듭니다. 노하우 있으실까요? 저도 먹는 게 힘든 사람이라 노하우가 따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먹는 게 안 힘들까요? 태생이 돼지로 태어났어야 되나? 저도 모태 마름이라 먹는 게 좀 힘들어요. 저기 피디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노하우가 있나요? 명확한 목표와 충격요법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한답니다. 충격요법을 받아서 동기부여를 받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강력한 의지가 들 만한 어떠한 목표가 있어서 저거를 꼭 내가 쟁취하리라 라는 그 의지가 있든지, 그죠? 그게 제일 강한 것 같네요. 맞네요. 제가 이번 시즌이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대회 준비할 때 체지방 5% 이하 정도를 목표로 하겠죠. 그럴 때 제로 음료와 닭가슴살 볶음밥, 소스닭은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뭐 5%, 4%에서도 제로 음료, 닭가슴살 볶음밥, 소스닭 다 먹습니다. 저도 뭐 아예 안 먹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에도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대회 성적이 높으냐 하면은 뭐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저도 체지방 5% 이하로 뺐을 때 형님도 아시겠지만 제로 음료 끝까지 먹었죠. 그리고 심지어 소스닭도 뭐 주로 먹진 않았지만 종종 또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닭가슴살 볶음밥 뭐 하물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냐 같아요. 컨트롤이라는 게 이제 뭔 말이냐면 내가 얼만큼 먹었고 파악을 해서 대처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음식이면 먹어도 됩니다. 끝까지. 운동 전 어떤 식사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운동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하루 시간이 빠듯해서 운동 후 1시간 뒤나 30분 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스업 중입니다. 제일 좋은 건 운동 전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식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떤 식사는 보통 이제 탄수화물이 조금 더 높이 포함된 식사를 하고요. 지방은 최소화시키는 편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의, 특히 고탄수화물의 식사를 운동 전에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빠듯하셔서 이런 분은 진짜 저도 좀 난감한데 뭐 최적의 식사를 못하면 어때요? 일단 운동하는 거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최적의 식사 해놓고 운동 안 가면 뭐 무슨 소용입니까? 최적의 식사 해놓고 운동 엉망으로 하면 또 무슨 소용입니까? 최적의 식사 해놓고 운동 후에 식사가 엉망이면, 평소에 식사가 엉망이면 또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허락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스트일 필요 없어요. 베스트 아니어도 몸 좋아질 수 있어요.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또 효율과 이제 그 최선을 많이 따지는 거다 보니까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고 스텝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갈 수 있다 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 패배하는 느낌으로 막 가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즉 베스트 아니어도 누구든지 다 성공할 수 있고 그게 결국엔 베스트인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었던 최선, 그게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어때? 실패도 성공의 밑반찬인 거예요. 결국에 현재는 171cm에 61kg 또 나왔죠. 체지방 12% 정도의 마른 체형이고 장기적으로는 벌크업이 목표이나 단기적으로는 이번 여름 복부에 지방이 덮이는 건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장은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운동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벌크업을 위해서 칼로리를 높이면 근육량은 늘 수 있겠지만 복부를 비롯해 몸에 군살이 늘어나는 게 싫어서 걱정입니다. 막상 칼로리를 높여 섭취해도 생각보다 군살이 덮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해본 적이 없어서 1년차밖에 안 됐대요. 조언을 필요로 한다고. 일단 그거를 아셔야 돼요. 벌크업과 복근은 함께 할 수 없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일단은 전제를 까셔야 되고, 군살이 늘어나는 거를 싫어하면 벌크업을 하면은 안 된다.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살찌는 거 말고 림매스업이요. 림매스업도 군살이 늘어나는 거를 싫다면 하실 수 없어요. 당연하게 우리는 서플러스 상태가 되면 군살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안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 나는 정말 복부에 1g의 지방도 허용하지 않고 운동을 해서 천천히 내 몸을 크게 만들겠다 하면 한 10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 하신 분은 그럴 인내심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식으로 단언해서. 근데 보통은 그렇기 때문이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저는 평생을, 제가 30살 전까지는 평생을 체지방을 10%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8% 이하였어요. 되게 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12%도 말라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그 정도로 말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한창 이제 할 때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이 대회 나가세요? 였어요. 얼마나 체지방이 없고 그래 보였으면 보디빌딩 대회 나가냐고 나한테 맨날 물어봤었어,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 정도였는데 저도 더 커지고 싶은, 그러면서도 이제 더 커지긴 커졌죠. 근데 아주 오랫동안 커진 거지. 뭐 내가 1년, 2년 동안 막 갑자기 팍 이렇게 안 커졌다고. 찔끔찔끔 커졌다고. 그리고 이미 말랐기 때문에 오히려 살을 찌우듯이 많이 먹어도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가 안 됐었다고. 제 생각엔 그때 인바디 자료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지도 않고 기억이 잘 안 나진 않지만 그 정도로 너무 말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살을 찌우듯이 많이 먹으니까 근육도 자라나고 지방도 덮이지만 그게 티가 안 난 거지. 6%에서 10% 정도 되는 거로는 체지방이 그렇게 껴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오히려 더 커지고 근육도 자라나니까 오히려 더 다이어트 돼 보이는 효과.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12% 정도에서는 지방이 덮이는 거를 쫄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확실하게, 방법은 없는 건 아닌 게, 확실하게 저처럼 체지방률 한 6%까지 그냥 빼시고 그 다음에 실컷 잘 먹으면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근데 단언컨대 12% 정도 셨던 분이 6%까지 빼고서 그렇게 천천히 올리려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식욕도 올라가고 보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저는 원래 말라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을 거니와 그때 당시 오히려 먹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 그때 억지로 먹으면서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때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진짜 저를 억지로 먹였어. 밥 2공기씩 억지로.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공깃밥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한 공기를 다 못 먹었습니다. 반 공기 먹었어요. 배가 불러가지고요. 관리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친구가 답답해하면서 야 이씨 남자가 이거 한 공기도 못 먹냐 하면서 억지로 한 공기 더 먹이고 자기는 2공기 먹으니까 2공기에서 조금 덜어주거나 아니면은 2공기 반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복부에 지방이 덮이는 거가 싫으면 그냥 다이어트를 하세요. 다이어트. 애매하게 뭐 매스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는 근육량 크게 안 늘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또 하셔야 돼요. 잃어버린다는 생각으로 차라리. 그냥 확실히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잡으려고 하면 지금 초보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돼. 물론 둘 다 하는 게 좋겠지만 프레임을 넓히기 위한 운동으로 등상부 또는 광배근 어디를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막 알면서 왜 물어요? 둘 다 해야죠. 둘 다 해야죠. 근데 확실한 건 없어요. 등상부가 좋은데 프레임이 좁은 사람도 많이 봤고 광배근 되게 좋은데 프레임 좁은 사람도 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가 더 좋다 집중적이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광배근이 약하시면 광배근을 더 등상부보다 더 하셔야 되고 광배근보다 등상부가 약하면 등상부를 더 하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진우님이 약한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중량 정책이 오셨을 때 돌파하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막 되게 중량 정책이라는 걸 세게 겪지 못했고 그거를 막 중량이 엄청 정체했다가 팍 뚫었던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냥 계속 꾸준히 오르고 중량이 잘 오르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는 잘 먹고 체중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냥 체중이 오른 만큼 중량은 오르게 돼 있더라고요. 개츠비 진미어는 생각 없으신가요? 일단은 뭐 개츠비 진미어는 안 할 거예요. 개츠비라는 거를 거기 이름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진미어나 이런 사업을 하면 개츠비랑은 관련이 없을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 측면에서요, 웨이트 1시간 이후 달리기 30분 이상 타는 거에 대신에 천국의 계단, 스텝밀 말씀하시는 거죠. 스텝밀이나 경사 최대로 살짝 빠른 걸음 20분 해도 충분할까요? 일단은 천국의 계단이라고 일컫는 그 스텝밀이 심장박동도 일반적인 걷기보다 훨씬 더 뛰게 만들고 하체 근력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되게 효과가 좋은데 달리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달리는 거는
또 이제 그냥 계단 오르기랑은 또 다른 메커니즘인 것 같아. 심폐지구력 훨씬 더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글쎄 이거를 되게 비교가 너무 애매한데, 달리기가 1시간이거나 뭐 이렇게 좀 큰 차이가 났으면 제가 확실하게 뭐 말씀을 드릴 텐데 30분이나 20분이나 비슷해가지고 크게 뭐 잘 모르겠다. 근데 경사 최대로 놓고 살짝 빠른 걸음은 20분은 부족하실 겁니다. 20분부터 체지방이 빠진다라는 마인드로,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그런 마인드로 20분 지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더,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더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도 20분 넘게 해야 땀이든 뭐든 조금 나려고 할 거예요. 아마 숨도 좀 가쁘고. 그리고 아마 계단도 그렇고 오르막 걷는 거, 뭐 자전거 다 비슷한 게, 처음에 한 10분 동안은 뭐 발목이나 종아리, 뭐 허벅지 이런 데가 막 아파요. 근육통이 막 와요. 하자마자 5분 정도, 10분 정도. 그러다가 15분, 20분 넘어가면 이제 그런 감각이 좀 없어져요. 그냥 이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근육통이나 괴로운 느낌 좀 덜 하면서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걷게 되죠. 뛰게 되고. 그 수준까지는 꼭 하셔야 돼요. 그게 20분 정도면 보통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자전거 사이클을 많이 요새 타고 있는데 15분까지는 허벅지가 막 타들어가는데 한 20분쯤 하면은 별 생각 안 들고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페달을 밟게 되는 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이클 타시거나 뭐 이렇게 허벅지가 조금 타들어가는 근육통이 발생할 정도의 젖산이 좀 축적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면 꼭 20-30분 이상 하셔야 할 겁니다. 운동 쉬는 날이면 완전히 쉬나요? 아니면 유산소 복근 기능성 트레이닝이라도 해주나요? 바프한다고 다이어트 중인데 휴식 날에도 유산소를 해줘야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 완전히 쉬는 날도 좀 종종 필요한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이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정말 휴식, 그런 날도 때로 종종 필요하고요. 오히려 나는 완전 쉬는 게 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될 것 같으면 말씀하신 정도 가볍게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레스트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휴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일반인이 천천히 식단하면서 다이어트를 장기간 하는 건 괜찮을까요?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보디빌더도 아닌데 천천히 멀리 보고 장기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권장됩니다. 운동 4년 차인 대학생입니다. 꾸준히 승현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받고 있고요. 세트 진행 시 중량 설정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현재 실패점까지 가지 않고 같은 중량으로 2에서 3세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세트도 해봤어요. 승현님은 어떤 방식을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제 전자입니다. 전자. 근데 마지막 세트는 항상 실패전까지 하라고 하죠. 실패전까지 가지 않고 2, 3세트 진행한 뒤에 마지막 세트는 완전 기술적인 실패전까지 하십시오. 얼마 전에 또 그 제프 니파드도 그렇게 한다고 했다고 하죠. 중간 세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세트에는 항상 기술적인 실패전까지 도달하려고 모든 걸 쏟아본다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볼륨에 절대로 웜업을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웜업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내 메인 세트 중량이 아닌 더 가벼웠던 세트들은 세트 볼륨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굉장히 멀어야 돼요. 5개 이상은 남겨두는 느낌. 여담이지만 이 질문에 되게 또 답이 될 만한 내용이, 제가 삼형제랑 같이 운동을 이제 종종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삼형제보다 제가 볼륨이 적고 이제 운동량이 강도가 좀 덜 세고 좀 적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제가 더 많거나 비슷해요. 왜냐면 은총이 형이나 유진이 스타일은 무게를 천천히 올리면서 탑세트 느낌으로 이제 무거운 중량에서 한두 세트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앞에 가벼운 중량은 내 운동에 포함이 안 시키고 탑 세트라고 부를 만한 제일 무거운 중량 있죠. 거기서 저는 3, 4세트를 진행을 하는 편이니까, 오히려 셋이 운동하면 솔직히 이제 물론 강도 높게 할 때도 있지만 덜 했다는 느낌 받을 때가 솔직히 좀 더 많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내 운동 중량 시작됐어. 근데 이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아니 더 하자 하고 이렇게 제가 리드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같이 해버리고 말죠. 근데 워낙 또 둘은 또 많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얼추 제 운동량 채우긴 해요. 그래서 근육통도 생기고 충분히 강도도 높이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날은 근데 이제 전혀 운동 강도나 볼륨이 평소 하던 것보다 못 나오는 경우도 이제 생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 방식을 좀 추천을 드려요. 둘이 나쁜 방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같이 운동할 때 카운트가 잘못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더 우월하다가 아니라. 그리고
좀 더 빡셀 거예요. 왜냐면 생각보다 내 최대 중량을 맥시멈 중량을 택해가지고 운동을 진행해보면 3세트 넘어가면은 진짜 이게 개수가 확 떨어지거든. 그걸 억지로 또 한 세트 더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했었는데 요새 저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쇠약해졌는지 몰라도 형님도 아마 느끼시지 않아요? 요새 4세트 이상 진행 잘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죽을 것 같아도 4세트 채우고 개수 떨어져도 막 했잖아. 막 그라인드 걸면서 막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적이 거의 없죠. 열심히는 하는데 뭐 많이 기억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저도 이제 항상 촬영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 편인데 옛날에 짐TP나 아니면은 웨이브 에이시니스 교대점 있을 때 한 3, 4년 전쯤이죠. 그때는 진짜 막 갈아 넣으면서 했고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했거든요. 최근에 1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이번 비시즌 그렇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갈아 넣었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왜 이렇게 이번 시즌 기대가 안 되냐 그래서 그런가? 쓴소리 좀 해주세요. 만약 결과 안 좋으면 야 너 비시즌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더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좀 쓴소리 좀 해주십시오. 결과 좋으면 여러분들도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진짜 열심히 안 한 줄 알겠지? 열심히 합니다. 네. 이제까지의 열정과는 조금 식었다 이뿐이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 업라이트로를 처음으로 연습 중인데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업라이트로 아주 추천합니다. 제 생각에는 체스트를 잘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날에 어깨 전면에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어깨 충돌 현상이 체스트업 이외에 다른 이유에서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트를 진행할 때 2분 정도 휴식을 가져도 첫 세트 이후로 횟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게를 너무 높게 설정한 것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체스트업을 했는데 어깨 전면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러죠? 자, 이 질문 자체가 조금 틀린 전제인 게요. 체스트업을 한다고 해서 어깨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업라이트로 할 때 내가 운동 기전에 따라서 어깨 전면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체스트업하고 이렇게 될 때 체스트업을 했는데 팔꿈치가 뒤로 가면서 들어 올리게 되면 무조건 어깨 전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완골이 앞을 향하게 되고 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들려고 할 때 그때는 반드시 그 체스트업을 해도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업라이트로 할 때는 체스트업을 안 해요. 저는 그냥 중립이거나 그냥 죽여요. 그리고 견갑을 상방회전 시킵니다. 체스트업 딱히 신경 안 써요. 그냥 상방회전 그리고 내려갈 때가 중요한데 체스트업 하면서 내려간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힌지 접으면서 상체 힌지 접으면서 내려간다. 그러면서 팔 펴기. 근데 이거는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다 어려워요. 왜냐면 업라이트 로우는 제가 하는 로우는 사실 좀 저만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그냥 사실 이걸 본능적으로 제 그냥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설명이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 이 방법이. 근데 뭐 요 정도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어쨌든 통증 이유는 이제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2분 정도 휴식해도 첫 세트 이후로 횟수가 완전 떨어진다. 이거는 첫 세트가 너무 힘들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2분만으로도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더 쉬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쉬면은 또 의미가 없는 운동이 돼버리니까 너무 횟수 채우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치게 만드는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하다 꼬리뼈 통증이 심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일자 허리가 심해서 프리웨이트 위주의 운동은 삼가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키 174cm에 체중 70kg, 체지방 14%입니다. 체지방률. 머신만으로 운동을 한다고 할 때 볼륨을 줄이고 고중량 위주로도 가능할까요? 못할 게 뭐 있어요. 물론 프리웨이트 못하는 건 좀 아쉽겠죠. 특히나 제 생각에는 초급자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래도 중급자거나 그 이하이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체조성을 봤을 때요. 그런 분들이 프리웨이트를 못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프리웨이트가 위험하다, 오히려 관절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그 위험성을 짊어지고 웨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숙련자가 되고 고중량을 할수록 그 위험성이 더 커져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 초급자 단계에서 수행하는 정도의 부하는 사실은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어쩌면 하이 리턴 초반에는. 그래서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 프리웨이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의사쌤께서 진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일자 허리 너무 심하니까 데드리프트 같은 거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의사 선생님 말씀을 일단 듣되 의사 선생님 한 분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겠지만 이 선생님은 또 어떤 선생님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진단을 내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예가 있으실 것 같거나 또는 운동선수를 위주로 진단을 해 오셨던 선생님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면 운인데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깨가 좀 안 좋았어요. 농구하느라 조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거 또 왜 갑자기 안 아픈 데가 아프지? 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우영재 선수가 소개해준 병원 가가지고 치료 받으니까 또 금방 되게 빠르게 나았습니다.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선수들 많이 이제 진단해보시고 치료해오셨던 분이라 운동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또 어딘지 또 많이 물어보실 텐데 저도 형제 차 타고 따라간 거라 병원 이름도 모릅니다. 참고로 그냥 따라갔어요, 믿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영재 선수한테만 물어보세요. 어디였지? 오금역이었나? 금호역이었나? 거 근처였습니다. 어쨌든 결론, 이분의 질문 좀 딴 길로 샜죠. 죄송해요. 머신만으로 운동할 때 이제 볼륨 줄이고 고중량 위주로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도 하체를 요새 머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헥스쿼트를 좋아해서 헥스쿼트랑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컬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고, 심지어 데드리프트도 그 백 익스텐션 머신이 이번에 MK 위트니스에 들어왔는데 그걸로 하니까 햄스트링이랑 둥근 운동도 되고, 덩달아 이제 광배 하부 라인 여기 살짝 더 강조할 수 있는 운동도 되고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데드리프트를 완벽하게 호환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요새 말 많잖아요. 저한테도 질문 많이 달리더라고요. 데드리프트 안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러더라고. 데드리프트가 잘못은 없어요. 데드리프트 잘못이 아니라 이제 수행하는 사람 잘못인 건데, 결국에 그 수행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하위 호환이더라도 머신으로 해야겠죠.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너무 좋다. 운동 말고 가끔 이런 질문을 좀 해주세요. 가끔이 아니라 이런 질문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전 사실 운동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Q&A.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제가 뜬금없이 딴 얘기 하는 거면 좀 재미없잖아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 사실 저희 채널이 이제 개츠비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 일단 저도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개츠비라는 채널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이제 피디 형님이 졌을 때 사실 그 책을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고, 영화도 이제 유명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셨나 했는데 뭐 별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서 보면은 이제 개츠비라는 인물이 되게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순애보적이고 바보 같은, 그래서 어쩌면 위대한 개츠비라는 이름 그 제목 자체가 반업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보 같은 대단한 개츠비, 약간 이런 느낌의 제목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재밌게 보고 마지막 구절이었나? 거의 엔딩 구절인데 약간 제가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마무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내일을 향해 살아간다, 저항을 하면서 살아간다, 약간 이런 그 구절이에요. 정확한 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외우고 있으면 나 천재야.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엔딩이 왜냐면 되게 허무하거든요. 보시면 스포하면 안 되니까 보신 분도 많을 테지만, 그거 보면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그런 제가 성향이 그 대학교 때는 좀 있었었는지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인상 깊었었어요. 그렇다고 허무주의를 다루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피츠제럴드라는 작가 자체가 그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한 번쯤은 꼭 그 사람의 작품은 꼭 읽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어쨌든 저희 채널의 정체성을 담아서 위대한 개츠비를 추천을 드리고요. 비문학 중에는 진짜 최근에 내가 책을 진짜 안 읽었구나. 에리히 프롬이라는 작가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얘기만 들으면 이거 이상한 책 아니에요 이럴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책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그 개념을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결론이랄 건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그 통찰이죠, 결국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 그냥 나 자신과 이 삶에 대한 사랑, 이런 거를 다 다루고 싶어 했던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이제 남녀 간의 사랑도 잘하게 되는 그런 거죠, 결국에. 그래서 그냥 되게 괜찮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미국 그 가는 비행기에서 읽었습니다. 다 읽은 책이 아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몇 페이지 못 읽었지만 추천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초반 내용, 초중반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거기만 봐도 충분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다 읽었더니 비추하는 거 아니야 또? 데드리프트 후 후면 어깨부터 광배 쪽 근육통이 있었는데 그 힘이 그쪽에 걸리는 게 맞는 건가요? 후면 어깨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광배근 쪽 근육통은 예, 있습니다. 잘하셨나봐요. 근데 이제 기립근의 근육통은 조금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딱히 언급 없으신 거 보니까 운동 잘하셨나봐요. 후면 어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뭐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나게 외회전을 많이 주셨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많이 어깨를 많이 전인을 많이 시키셨나 보다. 그래서 후면 어깨가 좀 늘어난 상태에서 운동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뭐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상체 쪽에도 근육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은 그런 운동이에요. 하체 운동이지만 상체에도 근육통이 당연히 생길 만큼의 힘이 등척성으로 많이 걸립니다. 길이 변화도 조금씩 있고요. 5분할 가슴 등 하체 어깨 팔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일주일에 한 부위씩 하니 약점 부위 팔 가슴이래요. 이분은 한 번만 진행하는 게 아쉽대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운동을 진행해도 될지 아니면 루틴을 바꿔야 할지 혹은 휴식일 없이 7일 또는 6일 운동을 진행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조건 5분할을 해야 되고 버릴 수 없다, 5분할만이 정답이다 라고 믿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면 하시고, 하루에 2번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역시나 또 하셔도 좋고요. 아주 좋죠. 제일 베스트지 사실. 뭐 지금 5분할처럼 하시면서 하루에 운동 2번 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휴식일이 없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주 7일 운동하고 하루에 2번씩 운동한다? 되게 안 좋은 거죠. 그 본업에 방해될 정도로 안 좋아요. 아니 저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여도 본업을 방해되는 거지. 본업은 트레이닝이잖아요. 수업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방해되지. 사실 저는 엘리트 보디빌더입니다. 그러면 또 웃기다. 우리 엘리트 보디빌더가 나한테 이렇게 조언을 얻는다고? 그것도 웃기죠. 네. 그럼 결론, 본업 즉 더 중요한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주 열심히 많이 하십시오. 다만 휴식이 항상 필요하다. 주 7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하루 이상은 반드시 쉬시는 걸 추천하고, 이틀 쉬셔도 몸 어디 안 갑니다. 손해 아닙니다. 쉬는 날이 곧 근성장이다 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운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게 아니라면. 다이어트 해도 주에 5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뭐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 주에 6일 정도로 좀 늘리고, 저번 비시즌은 그냥 주 4에서 5회, 뭐 많이 하면 6회, 4, 5, 6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키는 대로 했고, 지금 체중 감량 중인데 감량 중에는 좀 주 6일 가까이 하는 것 같네요. 어쨌거나 근데 휴식을 꼭 챙겨라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운동 6개월 차 유산소 안 하고 웨이트 위주 단백질 열심히 챙겨 먹으며 저녁에 술도 매일 소주 약 한 병 반에서 2병 꾸준히 먹고 있는데 골격근량과 체지방이 33kg에서 38kg, 체지방량이 23에서 16%가 됐습니다. 혹시 술이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조금은 되나요? 아님 초심자의 행운일까요? 군대 때 운동은 꾸준히 했었다가 약 4년 만에 운동입니다. 일단 술은 백해무익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흔히 말해 나쁜 말로 후루꾸라 그러죠. 초심자의 행운이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술 안 드셨어도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워낙 좋은 바른 생활을 하니까 바른 생활 플러스 술을 해서 너프 조금밖에 안 된 거지. 근데 엉망인 생활에서 술을 한 병 반 2병을 맨날 이렇게 먹었으면은 몸이 엉망이 됐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이런 체조성만 좋아진 거지, 지금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잖아요. 알코올 중독 수준 아닌가 이 정도면? 그래서 사실 좋은 거로는 안 보여요. 물론 오하람 선수라고, 오하람이라고 술 맨날 먹으면서 운동하는 애 있긴 있어요. 친한 동생. 걔가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질문 주신 분도 그런 좀 특이한 편이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는 안 좋은,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더 위험한 건 사실 이거 뭐야, 술 먹어서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됐네, 나는 술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이렇게 합리화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경험 때문에, 특별하고 특수한 경험, 일반화할 수 없는 경험 때문에 술이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일반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걱정되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비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운동할 때 이렇게 했더니 좋아지던데요? 라고 좀 일반화된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술 안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병 반 두 병을 맨날 먹는다니까 걱정돼서 오지랖 조금 넣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운동 루틴이 궁금합니다. 따라 해보고 싶어요. 저희 많은 영상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187cm에 84kg 체지방 21% 정도고요. 뱃살만 나온 헬린입니다.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인데 다이어트해서 뱃살 좀 걷어내고 운동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단백질 꾸준히 섭취하면서 이대로 2분할 밀기 당기기로 쭉 할까요? PS 고독한 볶음밥 먹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볶음밥. 일단 저는 마른 체형이 더라도 체지방률이 21% 정도니까 뱃살은 살짝 들어갈 정도로 감량을 라이트하게 한번 하시고 나서 이렇게 좀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잘 운동되는 상태라서 규칙적인 습관과 이런 거를 들이기 위해서라도 체지방률은 한 15% 이하 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 늘려나가면서 많이 먹으면서 하면 어떨까요? 원포인트 레슨이나 포징 레슨 진행해 주시면 팬으로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포인트 레슨은 제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하고요. 포징 레슨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제 인스타그램 안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링크가 있습니다. 글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현재 벌크업 중입니다. 178cm 68kg라서 하루에 2천 잠깐 죄송해요 잡담인데 정말 이 Q&A를 하면 남의 스펙을 진짜 너무 많이 알게 돼. 너무 투머치하게 이 300개 가까운 질문 중에 절반이 자기 스펙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저번 영상에 찍었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안 받을 거거든요.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요번 그 쿨이 이번 쿨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깐깐하게 울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왜 내 남의 스펙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려워서요.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 글만 보고 이 사람을 모든 거를 다 알 수 없는데 그죠? 근데 이제 질문 자체는 이 사람의 모든 걸 알아야 내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안 받는 거예요. 즉 개인화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이 질문 내가 한 질문은 아니지만 보는 사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현재 벌크업 중인 178cm 68kg인 사람이 하루에 2800칼로리 정도 먹고 있는 분인데 밥, 닭가슴살, 계란, 오일, 파스타 정도로만 칼로리 채우려 하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이거잖아. 너무 쉽잖아요. 딴 것도 먹어라. 그죠? 왜 굳이 밥, 닭가슴살, 계란, 오일, 파스타 정도로만 드시는 거예요? 다른 이 세상에 수많은 음식 가운데 왜 이걸로만 먹으려고 하냐고. 아주 훌륭한 음식들 많잖아요. 많이 드세요. 다른 것도 다양하게. 닭가슴살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생선도 드시고 그죠? 밥도 드시고 오트밀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그죠? 면도 먹네. 잘하고 있어요. 야채도 빼놓지 않고 좀 드셔요. 어쨌든 답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건 뭐 개인화된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혹시 PT도 받으시나요? 혹시 개인 PT도 받으시나요? 레슨 하고 있고요. MK 피트니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픈 카톡 링크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들어가면 있고요. 유튜브에도 댓글이나 고정 더보기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체중이 65kg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주 4일을 2분할을 하는데 하루 3끼만 먹으니 안 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끼 플러스 한 끼는 오트밀 80g에다가 프로틴 한 스쿱, 땅콩버터 30g, 아몬드, 왜 이렇게 지방을 많이 드시지? 이렇게 20알을 갈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신장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신장이 아픈 게 느껴지시나요? 잘 느끼기 어려운 부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플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따로 벌크업용 식단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플러스 한 끼 먹는 거 지방을 뭐 일부러 드시는 거면 뭐 말리진 않겠는데 좀 너무 많이 몰아 먹거든요. 땅콩보다 30g도 일단 그렇고 아몬드 20알이면은 지방으로 치면은 거의 100칼로리가 넘을 것 같은데 이러면 너무 많은데 20알이면 진짜 너무 많은데 거기에 땅콩버터 하면은 지방으로만 해 200~300칼로리를 후닥 먹는 느낌입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조금 줄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끼니가 어떤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벌크업용 식단 제가 벌크업을 막 되게 성공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벌크업을 이렇게 했다고 쳤을 때 85kg 이렇게 찌웠을 때는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마구마구 6끼씩 먹었을 때거든요. 그냥 일반 식사 6개 먹었어요. 그때가 85kg까지 찌웠어요. 그래서 뭐 딱히 없습니다. 일반 식사를 그냥 두둑하게 6끼 정도 드시면 되고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실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모태 마름이 벌크업을 할 때 역류성 식도염 안 걸리는 케이스를 못 봐가지고 제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랫동안 멀리 보고 가시면 그런
쓸데없는 질환이나 건강을 해치는 그런 행위랑은 좀 거리가 좀 두고 건강하게 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찌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1년에 한 3, 4kg 늘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레슨하는 친구 중에 굉장히 차곡차곡 잘 따라오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천천히 체중을 잘 올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진짜 몇백 그램 정도에 가깝게 체중을 올리고 있고 지금 저랑 함께 한 지가 지금 3월부터 했나 2월부터 했나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4개월 됐는데 거의 4개월 동안 이제 체중을 막 20kg, 30kg가 아니라 몇 킬로 정도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인생 몸무게를 일단 찍었고 계속 오르고 있고 조금씩 연말까지 한 3kg 정도 더 올리는 거를 목표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2, 3kg 정도 가능하다면.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더 올리느냐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를 해서 대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운동하고 몸 만들어지는 거를 저도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건데 제일 좋은 방향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오랫동안 만들어서 다이어트도 오랫동안 해서 대회를 나가서 1등을 쓸어 담는 거. 대회를 나가면서 몸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몸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나서 대회를 쭉 주구장창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또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단점이 좀 발전하는 맛을 좀 못 본다 할까? 팬 입장에서는 제가 뭐 팬 입장이 된 적은 없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선수를 내가 팬 입장으로 이입해서 본다면 은총 형이나 유진이 뭐 아니면 뭐 다른 선수들 봐도 조금 약점이었던 부위를 조금씩 이제 개선시키고 좋아지는 거를 보는 그런 응원하는 맛이 좀 있다고. 그러면 너무 1등이고 완벽한 선수를 응원하는 것도 뭐 하나의 팬 문화기도 하고 좋지만 또 약간 언더독 또는 성장케 이런 사람들 응원하는 맛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름 좋고요. 아예 그냥 나는 먼치킨이 되겠다 하면 완성을 시키는 놓고 대회를 주구장창 뛰어서 모든 대회 다 그랑프리를 휩쓸고 프로카드를 휩쓸어서 프로쇼까지 우승하는 뭐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갈아 넣고 확신이 있어야겠죠. 나는 챔피언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형님, 제가 프레스 운동 진행 시 팔꿈치 각도가 90도를 넘어가면 팔꿈치에서 뚝소리와 함께 운동 후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 차고 운동 중인데 밀리터리 프레스 시에 신장 가동 범위가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혹시 추천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여러 부위가 뻣뻣할 것 같아요. 어디가 있을까? 이두도 뻣뻣하실 테고 삼각근 자체도 뻣뻣하실 거고 애초에 그러니까 내리는 거, 즉 삼각근이 늘어나는 동작에서 잘 안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견갑 주변 근육도 포함이 될 거고 다 하나하나 자세도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이 달라지겠죠.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근데 저는 이제 이것만 봐서는 제가 실제 자세를 보지를 못하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자세를 보지 못하면 제가 추천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방법이 딱히 없고요. 그래도 그냥 추측건데 너무 넓게 잡으시지는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너무 좁으려나? 너무 넓게 잡으면 이렇게 되실 확률이 좀 크죠. 이렇게 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동범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외회전 근육이라든가 뭐 전거근 이런 데가 좀 강화돼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전거근을 좀 강화하시고, 그리고 너무 뻔한 이런 답변 참 무책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말고예요 그냥 이거는. 아니면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흉추 가동이 안 될 거예요. 흉추가 이렇게 뒤로 좀 젖혀질 만큼 쭉 한번 이렇게 펴졌으면 좋겠는데 그 가동이 안 나오니까 더 안 될 거거든요. 팔꿈치 뚝 소리 나면 대부분 그거니까. 그래서 흉추 스트레칭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부분 해결돼요 보통. 안녕하세요. 낮은 세트 수에서 탑 세트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번 다이어트가 끝나고 중량 상승에도 포커스를 둘 건데 등은 각도별로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부위와 달리 풀업, 풀다운, 하이로우, 로우로우, 미드로우, 바벨, 티바로우, 루마니아, 렉풀, 데드리프트, 그리고 투암, 원암, 구분까지도 다 섞고 싶은데 각 종목마다 탑세트 진행해서 풀 컨트롤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너무 많아요. 아무리 탑세트 한다 해도 이 많은 종목을 다 하면 좀 지나치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한 가지 종목을 탑세트 대신에 이제 좀 진득하게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탑세트는 제 생각에는 프리웨이트 정도에서 유의미한 것 같아. 머신 탑세트? 딱히 좀 메리트가 좀 없는 느낌. 물론 이제 머신 운동이지만 쓰이는 근육군들이 좀 많고 좀
이득을 주는 운동이라면 종목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보통 안 그렇다고 치면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웨이트류는 탑세트 진행해 주시고 머신은 조금 더 진득하게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겹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도 뭐 좀 겹치고 이럴 테지만 부하가 겹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각도가 다르더라도 부하가 겹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로우랑 풀다운 계열 중에서 하이로우 어떤 형태로 어떤 머신에서 하냐에 따라 너무 풀다운이랑 겹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한 마찬가지로 티바로우랑 시티드 로우랑 부하가 또 겹칠 수 있어요.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단축성 과부하냐, 신장성 과부하냐, 광배근 주동이냐, 승모근 주동이냐,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셔서 그 볼륨 컨트롤 해보십시오. 너무 싸그리 다 넣지 마시고 뭐 조금 더 지엽적으로 보면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풀다운과 하이로우 좀 겹칠 수 있고 로우로우랑 자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벨로우, 티바로우 조금 겹칠 수 있죠. 렉풀도 로우로우랑 부하가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풀업도 마찬가지로 풀다운이랑 겹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만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류를 많이 하는 게 안 좋다가 아니라 겹치는 종류가 맞는 거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탑세트 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이분은 운동 빈도수가 높으실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2분할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운동 한 부위 하고 오래 쉰 다음에 그 다음 부위 하는 타입은 아니실 거기 때문에 한번 어떤 비슷한 형태로 묶어 등 운동할 때 풀다운 계열 쭈룩 했어. 그 다음번에 이제 로우 계열 그 다음번에 할 때는 로우 계열 쭈룩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승현님, 항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현재 3분할 진행 중이고요. 어깨 가슴을 묶어서 훈련합니다. 그런데 약점 부위가 어깨인 경우 어깨 먼저 선행해 주는 게 좋을까요? 대근육인 가슴 먼저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둘 다 가슴하고 어깨 했으면 그 다음번엔 어깨하고 가슴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깨의 경우 프레스와 레이즈 중 어떤 걸 주로 선행하시나요? 저는 저도 그렇지만 지난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허니 램보드라고 이제 세계 1류 코치죠. 그 사람도 이제 레이즈보다는 프레스를 조금 더 선행을 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통계를 냈었죠. 프레스가 먼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권장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더 좋다는 아니지만 저도 레이즈를 먼저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이에요, 사실. 프레스 먼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레이즈를 하고 프레스를 하면 조금 퍼포먼스적으로 손해를 좀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수들도 좀 갈리더라고. 퍼포먼스보다는 그냥 어깨에 꽂히는 자극과 펌핑만을 중요시하는 선수들은 좀 레이즈를 먼저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약물 사용자들이죠.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좀 더 중시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내추럴들은 조금 더 그런 경향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좀 가르기가 아니라 주변에 보면 이제 보통 내추럴인데 이제 흔히 말하는 약물 사용자한테 좀 더 권장되는 방법을 더 자기는 잘 맞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나서 난 레이즈 먼저 하고 프레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 나는 프레스 먼저 하고 레이즈 하는 게 더 좋아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레스 먼저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한 번쯤은 돌려서 힘을 키우고 운동하는 건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렝스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할 게 또 있는 게 몸을 똑바로 만드는 겁니다.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 쓸데없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케어하고 나서 좀 바르게 돌리고 나서 스트렝스 훈련 하셔야 돼요. 저는 딱히 제가 그냥 뇌피셜로 스트렝스 훈련을 했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득하게 쓴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스트렝스만을 우선시해서 운동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는 게 이거는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보디빌딩에도 스트렝스가 유리하다, 좋은 무기가 된다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잘 저울질을 해보세요. 앉아서 원암으로 당기는 운동할 때 허리가 아픕니다. 최대한 쥐어 짜내려 하다 보니까 상체가 돌아가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 자세를 봐야겠죠. 척추라는 게 이렇게 비틀 때, 회전할 때도 압박을 받고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아플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손으로 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옆으로 측구를 강하게 걸고 많이 비틀어요. 그러면 요방형근이라든가 다른 근육들도 많이 과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 그것로 인해서 또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앉아서 할 때 골반을 전방 경사를 잘 못 시키고
허리가 이렇게 일자로 펴진 채로 말려 들어가 있는 채로 골반이 안쪽으로 이렇게 된 채로 또 하다 보면 또 정렬이 깨져 있으니까 또 허리 통증이 발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봐야지 알지 뭐 나는 이거 몰라요. 저 그때도 말씀드렸죠. 의사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은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물어봐야죠. 어디가 언제부터 아팠나요? 기침할 때 어디가 아픈가요? 지병이 있으셨나요? 먹고 있는 뭐 약이 있나요? 나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하시잖아요. 많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런 것처럼 저도 이분한테 질문을 할 게 되게 많아서 함부로 제가 이렇게 뭐 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계속 Q&A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개인화된 질문들과 또 어디 아픈 거에 대한 질문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픈 이유가 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거 글만 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글만 보고 여러분들께 진짜 명쾌한 답을 통증과 관련해서 드렸으면 저 떼돈 벌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회전근개에 다치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다쳤어. 농구하다가 어깨관절 와순에 약간 찢어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면 운동 전에 따로 하시는 회전근개 활성화를 위한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쳤나? 근데 열심히 하는 형제도 같이 다쳤어. 그래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굉장히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구하다가 다친 거니까. 보디빌더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다쳐요. 꼭 다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호 형이 되게 존경스러워. 물론 선호 형님도 많이 다치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제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아프셔가지고 얼마 전에도 같이 농구했는데 이제 갈비뼈 다치셔 채로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또 뛰셔고 또 에이스 역할을 또 하셨어요. 대단해요. 보디빌딩도 잘하시고 모든 운동을 이렇게 잘하시는 그런 특별한 분위기 때문에 다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사실은 좀 특별한 건 없어서 다치면 저는 끝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최대한 안 다치고 싶어가지고 다른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봐봐요. 지금 농구 하자마자 다쳤잖아. 되게 후회했습니다. 상금 받았는데 그거 병원비로 고스란히 다 쓰게 생겼습니다. 뭐 여담으로 농구 얘기가 살짝 나와서 뭐 Q&A는 아니지만 한국 농구의 전설 그분과 또 이름이 똑같잖아요. 하필이면.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하셨더라고요. GPT님이. 그리고 농구화를 좋아했잖아. 또 조던 이런 거 모으고 하니까 엄청 기대를 하셨나 봐요. 실제로 보시고 약간 실망의 눈초리를 저는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형제가 잘하더라. 농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겁이 없어서 되게 저돌적으로 강백호 같았어요. 점프력이 좋고 채공 시간이 길고 강백호 그 자체였어. 걔는. GPT님도 잘하셨고 뚱이가 진짜 농구 잘하더라고요. 100kg 가까운 거구의 몸을 끌고서 뭐 르브론 제임스 마냥 휩쓸었지. 선우 형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해. 마성지, 지하의 별 마성지 같은 느낌으로 너무 잘하셨고, 은총 형은 뭐 나랑 비슷하고 그리고 또 이제 BJ 근육무쌍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이번에 처음 만나뵀는데 농구 이제 옛날부터 많이 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알려주셔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주최하는 대회여가지고 BJ 분들 팀, 그리고 이제 그 피파 하시는 분들 두치와 뿌꾸님이랑,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숏박스의 조진세님 팀. 저 성함 까먹어. 이병민 님이셨나? 그 서영락대리 그 성대모사 하시는 분 이거 하시는 분 오셨는데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베타 코미디 클럽 팀 이렇게 네 팀에서 경쟁을 했고 저희가 2등을 준우승을 했습니다. 아쉽게. 점진적 과부하, 운동을 하다가 무게를 올려야 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입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항상 무게를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올릴 수가 없죠. 왜냐면은 우리네 헬스장에는 그 플레이트가 가장 가벼운 게 막 2.5kg 이렇거든. 근데 항상 올리려면은 몇백 그램짜리 단위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경량 원판을 당장 사시고서 운동하실 때마다 매번 무게를 조금이라도 100g씩이라도 올리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점진적 과부하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직장인으로 주 3회 정도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하고 있어요. 3회 운동으로 분할을 짠다면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3회 운동하신다. 저는 이제 무분할 추천드리는데, 2분할도 괜찮으신 게 하체는 그냥 주에 한 번 한다는 생각으로 상체를 2번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3회 운동하면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게 하실 경우에 상체하고 하루 쉬고, 하체하고 하루 쉬고, 상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해도 좋고, 나는 하체보다 상체가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면 그냥 상체하고 하루 쉬고 하체하고 하루 쉬고 상체하고 하루 쉬고 상체 한 번 또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아니면 딱 정해드릴게요. 상체하고 하루 쉬어, 하체하고 하루 쉬어요, 상체하고 이틀 쉬어요, 그리고 상체하고 하루 쉬어요.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되게 주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좋다. 저도 만약에 주 3회밖에 못한다면 딱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형님 술 드시나요? 드신다면 빈도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술 안 먹습니다. 1년에 5번도 안 먹는데 최근엔 더 줄어가지고 아예 끊어가지고 2번도 안 먹습니다. 그 둘 중에는 항상 PD 형님이 있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둘이서 먹지는 않고 후원사 아이언맥스 대표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어쩌다가 이제 와인이나 뭐 이런 거 마실 때가 있고, 저도 친한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 친구들 개모임 하면 그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 거 별로 원치도 않고 강요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기분 좋으면 뭐 칵테일이나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만났을 때 저는 그거마저도 이제 술을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아예 술을 입에도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술을 이제 평생 안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고, 땡길 때가 있는데 솔직히 땡기긴 해도 뭐 딱히 안 먹어도 별 뭐 그렇게 금단처럼 막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안 마시면 되지 뭐, 약간 안 먹어도 되는. 근데 그냥 기분 내기 위해서 마시는 그런 정도로는 뭐 마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 유발나게 봤을 텐데, 요새는 술 좀 많이 안 마시는 분위기 아닌가요? 강요도 잘 안 하고, 과음이나 폭금 이런 거 안 하고, 흔히 말하는 꽐라가 요새 좀 많이 안 보이는 느낌이야. 저 이제 강남역 그 근처에 살다 보니까 가끔 뭐 밤에 어떤 일 있어도 나가면 술 마시러 나온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술 거리가 있으면 꽐라들이 겁나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흔히 말하는 꽐라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못 보는 걸 수도 있어. 밖에 워낙 안 나가서 밤에.